제1장 불타는 테헤란과 무너진 심장부. 중동의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례 없는 맹폭격 이른바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개전 초기 48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 1,500개 이상의 목표물에 수천 발의 벙커버스터와 정밀 타격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상징이자 절대 권력자였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48명의 군 수뇌부와 지도층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텅 빈 테헤란의 거리에는 공포와 불안이 휩싸였고 이란 체제는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 속에서 이란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모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3인 임시 지도부를 긴급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구심점이 사라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란 수뇌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 단호한 응전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2장 폭격 속의 88인 그리고 비밀 투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공식 확인되자마자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헌법적 권한을 가진 88인의 고위 성직자 그룹 전문가회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평시라면 콤이나 테헤란의 성대한 회의장에 모여 치열한 신학적, 정치적 토론을 벌였을 테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문가회의 사무실마저 폭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들은 추가적인 참수 작전을 피하기 위해 파티마 마숨의 성지 인근의 안전 가옥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급박하게 비밀 투표를 강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새 최고 지도자 역시 명백한 제거 표적이 될 것이라며 암살을 공언한 살벌한 공포 속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전문가회의 성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리적,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이러한 군부의 강압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결국 3월 8일 전문가회의는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압도적인 표차로 56세의 차남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3장 이슬람 혁명의 자기 부정, 세습의 역설. 그러나 이 신속한 결정은 이란 내부에서 거대한 이념적 모순과 역설을 낳았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본래 팔레비 왕조의 부패한 세습 군주제를 타파하며 세워진 공화국입니다. 초대 최고 지도자인 루올라 호메이니 사망 당시에도 아들 아흐마드 호메이니의 세습 논의가 있었으나 체제의 정통성 훼손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아흐마드는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 의문사했던 역사적 근기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알리 하메네이조차 아들의 세습을 반대한다는 뜻을 남겼으나 불과 반세기 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 권력을 물려주는 부자 세습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내부의 비판 세력들은 이를 두고 신권 정치의 왕정화라며 뼈아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폭탄 앞에서는 건국 이념보다 정권의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군부와 지배계층은 극단적 안보 위기 속에서 체제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군사기구를 가장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1인 독재 체제가 필요했던 실리적 도박을 감행한 것입니다. 제4장 장막 뒤의 설계자, 그림자 권력의 전면 등장. 도대체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 모든 논란과 반발을 뚫고 벼랑 끝 이란의 권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1969년생인 그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직책을 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 철저히 장막 뒤에 가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대중연설이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지만 그는 5,000명이 넘는 인력이 포진한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귀와 눈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안보, 정보, 군사 업무를 배후에서 모두 조율해온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2009년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을 기획하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녹색운동 당시 바시즈 민병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배후에서 승인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영국 정부가 동결했던 16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좌를 관리하는 등 이란의 거대한 지하 경제와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통제하며 최고 등급인 아야톨라가 아닌 중급 성직자 호자톨레슬람에 불과함에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제5장 하빕대대의 전우들, 혁명수비대와 피로 맺은 결탁. 모즈타바 권력의 진짜 뿌리는 수십 년 전 1980년대에 피비린내 나던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대 후반의 나이로 제27사단 사나하빕 대대에서 복무했던 그는 훗날 이란의 심장부를 장악하게 될 핵심 인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이때 진흙탕 참호 속에서 맺어진 끈끈한 전우에는 훗날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보국 수장이 된 호세인 타에브나 수도 테헤란의 방위를 책임지는 사랄라 기지 사령관, 호세인 네자트 등 군부와 정보기관의 최고 위층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개발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추가 자금을 은밀히 지원하며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종교적 권위는 부족할지언정 자신들의 막대한 경제적 기득권과 군사적 야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켜줄 모즈타바야말로 완벽한 방패이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제6장 피의 트라우마와 도전적 공고와 그의 선출 이면에는 매우 개인적이고 참혹한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모즈타바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아내, 여동생과 매제까지 일가족이 폭사당하는 처참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가족의 시신 앞에서 그가 느꼈을 피의 복수심과 적개심은 그를 타협 불가능한 극단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원한은 이란 지도부가 외부의 안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분노를 외부로 돌리고 체제를 억압적으로 결속시키는 도전적 공고화 전략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가장 군사 장악력이 뛰어나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뼈에 사무친 초강경파 모즈타바를 맨 앞장 세운 것입니다. 제7장 걸프를 태우는 비대칭 전술과 호르무즈 봉쇄. 권좌에 오른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의 핵심 전쟁 교리는 단기적 승리가 아닌 이른바 비대칭적 인내 전략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벙커버스터로 무장한 압도적인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재래식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이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전장을 자국 영토 밖으로 끝없이 확장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이란은 아슈라와 타레크 같은 고속 소형 보트 수백 척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이 석유 수송로에 기뢰를 부설하고 톤다르 고속정에서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사실상의 해상 봉쇄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카이브와 쿠라이스 정유시설, UAE의 푸자이라 항구를 향해 700km 사거리의 수마르와 야알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샤헤드 171과 같은 스텔스 자폭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페르시아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8장 내부 붕괴의 뇌관, 경제 파탄과 민심의 이반. 그러나 이란의 이러한 끈질긴 버티기 전략은 치명적인 내부 붕괴의 뇌관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인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로 빈사 상태였던 이란 경제는 이번 전쟁으로 전력망, 가스전, 물류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파괴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공습 경보조차 제대로 발령하지 않고 간첩 색출을 핑계로 인터넷마저 전면 차단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의 염증을 느끼고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를 주도했던 지세대 청년들의 반정부 정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상과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쿠르드족 등 내부 소수민족 무장 세력에게 은밀히 무기를 지원하여 내전을 유도할 경우 모즈타바 정권은 외부의 폭탄보다 내부의 민중봉기로 인해 먼저 산산조각날 극도의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제구장 괴멸된 방공망과 벼랑 끝의 극단적 도박.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군사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맹폭으로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찢겨나갔고 군 수뇌부는 대거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외곽 방어선을 담당하던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 등 이른바 저항의 축마저 괴멸되면서 이란은 철저한 지정학적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IAEA가 이란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을 비난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스냅백 절차를 발동하면서 외교적 퇴로마저 막혔습니다.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열세와 자금 고갈로 벼랑 끝에 몰린 모즈타바 정권은 정권의 생존이 끝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마지막 전술로 나아갈 위험이 농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깊숙한 나탄즈나 포르도 시설에 은닉해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해 단기간 내에 비밀 핵무기를 조립해내는 극단적 도박입니다. 폭격하고 기도하라.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10장 트럼프의 전면 부정과 지속되는 참수작전. 초강대국 미국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선출 소식에 즉각적이고 모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메네이의 아들은 가벼운 인물에 불과하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모즈타바 체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전면적인 부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누구든 그는 이스라엘군의 명백한 최우선 제거 표적이라며 모즈타바를 향해 언제든 벙커버스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참수 작전의 공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군 함정 9척을 격침시키고 방공망을 초토화시켰다며 성과를 과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45주 이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1장 영구전의 수렁과 동맹의 분열. 미군이 공중폭격으로 이란의 인프라를 초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고민은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일단 폭격부터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폭격하고 기도하기 식의 전략 부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려면 대규모 미 지상군이 테헤란으로 진격해야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영구전의 수렁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마가 지지층은 미군의 희생과 천문학적인 전비 지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스페인 등 핵심 유럽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공격 목표가 정권 교체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하는 등 서방 진영 내부의 분열상마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12장 좁아진 협상과 강압적 그림자 작전.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장기전의 늪을 피하고 핵심 위험만을 단숨에 제거하기 위한 극비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규군 파병 대신 제82공 수사단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 내로 깊숙이 침투시키는 이른바 강압적 제한 작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란이 은닉하고 있는 45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탈취하거나 핵시설을 내부에서 완전히 폭파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군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지만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를 꺾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명분 있게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강압적 출구 전략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13장 묶여버린 호르무즈 해협과 $100의 공포. 이 중동의 피 묻은 권력. 투쟁과 화염은 9,000km나 떨어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갑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압도적 다수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유가 상승에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고 사실상의 무력 봉쇄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하루 1,800만 배럴의 원유와 액화천 연가스 수출량의 25%가 발을 묶였습니다. 이라크 남부 유전의 수출량이 하루 333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4분의 1 토막이 나고 글로벌 보험사들이 중동행 유조선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부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의 기준점인 서부 텍사스 산원유와 브렌트유는 순식간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00를 돌파해 장중 $111까지 미친 듯이 치솟으며 오일 쇼크의 망령을 소환했습니다. 제14장 208일분 비축유의 환상과 무역수지의 붕괴. 유가가 폭등하자 한국 정부는 208일분의 전략 비축유가 준비되어 있다며 긴급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려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시입니다. 비축유 방출은 단기적인 가격 급등 충격을 잠시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에 불과할 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수개월 이상 장기화되어 실물 원유 수급 자체가 끊기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조를 거부하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 비용 청구서를 내밀며 전략 비축유 방출을 무기화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현 상황은 한국 경제의 재앙입니다.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 지출로 인해 무역 수지는 순식간에 대규모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수출, 기업들의 제조 원가와 해상 운임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여 채산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15장 환율 1,490원, 금융시장 발작과 외국인 엑소더스. 중동의 물리적 전쟁은 즉각적으로 여의도 금융시장의 사이버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쟁 2주차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8%대로 폭락하며 5,200선이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정학적 공포에 질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방산주를 제외한 반도체 등 대형 우량주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대규모 엑소더스를 감행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인 초강달러로 뭉칫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던 1,490원을 단숨에 돌파해버렸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또다시 끌어올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2,000원 위로 쏘아 올리고 서민들의 식탁 물가를 초토화시킵니다. 테헤란에서 강행된 모즈타바의 피 묻은 권력 세습이 직장인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